태조 이성계의 역사 여행 남원시 200면 여원치 마애불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도 이성계와 관련이 있는데 이성계와 어떤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요 앞에 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 길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운봉,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남원입니다. 남원. 그래서 이제 이성계 장군이 요 남원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길인데 이제 이곳이 이제 전라도에서 경상으로 넘어가는 주요한 길이다 보니까 이전에는 여기가 이제 주막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막이. 이제 여원인데 원이 원래대로라면 이제 여권제의 그 고려 조선 시대 때 여관을 우리가 이제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막이 있었고 주막하면 이제 우리 주모를 당연히 이제 여사장님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여기 이성계 장군만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왜구들도 이 길을 지나서 남원으로 갔다가 아무래도 남원성에서의 그런 고려의 저항이 심하니까 다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구들도 이 주막을 둘렀겠고 주막을 둘르면서 이제 왜장이 여기 이제 주막의 여사장을 이제 성적으로 좀 희롱을 했던 것 같아요. 성희롱 이제. 을 했고 이제 여사장이 거기에 분함을 느끼면서 외장이 만졌던 자기 가슴을 칼로 자르고 자기를 선택했던 이제 그 곳이다. 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성계 장군이 이곳을 지나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이제 한 노파가 나타난 거죠. 노파가 나타나서 왜구들하고 싸울 시간과 날짜를 정해줬다고 그래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줬고 그 시간에 싸우면 이길 거다. 라고 했는데 이성계가 나중에 이제 신의 계시를 또 받았어요.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노파가 요 여원치 주막의 여사장 주모였던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모의 영혼 덕분에 이것도 일종의 신의 계시니까요.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황산대첩을 대첩에서 이긴 이후에 이성계 장군이 여기에 그러면 이제 바위가 있으니까 부처님을 새겨서 그 주모 영혼을 위로해줘라 해가지고 여기 여원치 마애불이 있다고 합니다. 네. 태조 이성계의 역사 여행 인월 피바위에 나와 있습니다. 인월 피바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뭐 문자 그대로 피바위. 근데 이제 피가 누구 피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산대첩에서 어떻게 보면 고려군과 뭐 왜구들이 뒤엉켜서 거의 뭐 이틀 밤낮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숫자 과연 이제 고려군이 얼마인지 왜구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어떤 형태가 됐더라도 만여 명 이상의 사람이 이틀간의 전투에서 사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피들이 요 냇갈 위로 막 흘렀겠죠. 냇갈 위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 핏물이 바위 위에까지 고였고 그 고였던 핏물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빨간색 흔적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를 피바위라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피바위군요. 왜구들의 피가 뭐 흥건히 아무튼 뭐 왜구들이 70여 명만 지리산으로 도망갔고 뭐 숫자는 뭐 만여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엉킨 피들이 뭐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럼 당시에 그 왜구 때문에 고려 백성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 그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성계 황산대첩이 1380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공민왕이 즉위할 때부터인 1550년경. 그러니까 한 30년. 우리가 뭐 임진왜란 한 7년, 뭐 그다음에 6.25 전쟁 3년, 뭐 이거에 비하면 30년간 한반도 남부 지역이 왜구들에 의해서 도륙이 됐고 특히 이제 황산대첩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이제 진포대첩. 군산. 진포대첩이면 어디? 군산. 이제 금강 있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어차피 군산이라는 도시는 없었으니까 이제 금강 어구에 외선 500여 척이 쳐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유명한 우리 최무선 장군이 최무선 장군이 처음으로 이제 화포를 이용해서 외선 500여 척을 격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격파된 건 외선이지 왜구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미 그때 이제 왜구들은 충청도 지방에 노략질을 하러 갔다가 와서 보니 집에 갈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왜구들이 이제 내륙을 도륙을 하면서 뭐 옥천, 영동, 그 다음에 그 경상도, 뭐 선산,
상주, 성주, 네. 그 다음에 이제 함양. 네. 까지 왔었는데 이제 그 당시 함양에는 이제 옛날에는 조운 제도라고 그래서 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 3내역이 가장 큰 규모였고 여기 이제 함양 지역에 사근내역이라고 하는 교통 요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왜구들과 고려군이 1차 접전을 좀 벌였었죠. 이제 고려군이 이겼습니까? 패했어요. 불행스럽게.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고려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왜구들이 이제 뭐 공격을 했던 그런 형세인 것 같고 그래서 고려군이 500명 이상이 전사한 걸로 돼 있고 사근내역에서 승리한 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더욱더 기세등등했겠죠. 뭐 충청도 아까 경상도 내륙을 거의 도륙을 했고 특히 상주 지역에서는 6일간 주둔을 하면서 뭐 그 지역을 뭐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왜구들이 이제 여기 이제 운봉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이 왜구들과 싸웠을 때의 상황은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 고려군들은 이미 한번 패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그렇죠. 왜구들은 이제 기세가 더욱더 등등한데 문제는 이때 이제 아까 진포에만 왜구들이 진포에 들어왔던 왜구들뿐만 아니라 뭐 기타 이제 경상도 뭐 진주라든가 이게 더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왜구들까지도 요 한 군데 이제 다 집결을 한 군데 뭉쳐 있으면서 한반도에 했던 왜구들이 여기 운봉 이 지역으로 다 지금 집결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운봉 지역으로 다 집결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규모는 이제 적게 볼 때는 2만에서 많게 볼 때는 5만인데 5만까지. 뭐 5만 정도였다 그러면 임진왜란 때도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대규모의 병력과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사근내역에서 한번 패했던 고려군과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이성계 군 이 이제 연합한 어떻게 보면 일대 대혈전이 벌어졌고 요 싸움에서 거의 한 이틀간 벌어진 이 싸움에서 고려군이 대승리를 거두었고 그 대승리를 거둔 거에 대한 뭐 흔적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흔적 그게 바로 요 피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태조 이성계 역사여행 남원 황산대첩비에 와 있습니다. 황산대첩은 이성계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뭐 황산이 없으면 이성계가 없다. 네. 이성계 이성계의 시작은 뭐 쌍성총가부 탈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성계가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황산 대첩. 말 그대로 큰 승리를 이뤘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역사상 뭐 대첩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하면 정말 국운을 군 큰 싸움 뭐 그런 정도 아니면 대첩이라는 칭호를 안 붙이지 않습니까? 뭐 한산 대첩, 행주 대첩. 뭐 우리 대첩 혹시 또 뭐 아시는 것도 있어요? 별로. 대첩. 뭐 일제강 귀주대.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뭐 청산리 대첩 뭐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황산 대첩이 거의 뭐 유일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통쾌하게 일본 왜구를 물리쳤다는 곳인 것 같습니다. 뭐 신기할 정도이기도 한데 신기할 정도로 황산 대첩 이후에 왜구에 관련된 기록은 사라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려말 어떻게 보면 뭐 몽고족 이후에 몽고족, 홍건적 그다음에 왜구까지 이어졌던 거의 한 150여 년간 계속됐던 국난의 종지부를 찍은 장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백성들한테는 이성계가 큰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받았겠네요. 영웅 정도가 아니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은 그 싸움을 계기로 해서 과연 왜구들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느냐 뭐 이건 모르겠지만 뭐 영웅 정도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올림픽 나가서 한 10관왕 정도 한 그 정도 뭐 10관왕이라는 거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뭐 10관왕 그 정도 예 값어치는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황산에서 어떻게 왜구들을 무찔렀습니까? 이제 황산에서 왜구를 만나기 전에 이 왜구들이 그냥 한 방에 일로 온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금강 진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충청도하고 경상도를 도륙을 하면서 여기 왔고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차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막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왜구들은 충청도하고 경상도로 오고 있었고 이성계는 이제 우리 저번에 본 것처럼 진안 장수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먼저 온 거죠. 왜구들이 갈 길을 미리 알고 지름길로 왔고 그러면서 이제 한쪽은 동에서 서로 한쪽은 서에서 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1대1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벌인 곳이 이 황산인데 재밌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계 군은 추격군이다 보니까 규모가 많지는 않았어요. 결국은요. 이게 뭐 우리가 뭐 볼 때 막 보병들하고 함께 막 추격하고 그러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성계 군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병 중심의 고병 중심의 소수 정예 군대였을 거고 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노략질을 하면서 그동안 뭐 전국에 있던 왜구들이 이제 뭐 다 이쪽으로 붙은 거죠. 이쪽으로 이제 뭐 남쪽에 있었던 뭐 동해안에 있었던 왜구가 됐던 한쪽으로 쫙 붙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에 1380년 우리 한반도에 와 있었던 왜구들의 이제 총 단합 대회를 하던 공간. 총 단합 대회를 했던 공간에 소수 정예의 그 뭐 전하는 바에 따르면 5천인데 5천의 이성계의 이제 기병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급습을 해서 이제 정면 승부를 벌였던 곳이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기 보면 생각보다 저도 이제 보면 뭐 남원 쪽이 대개 보면 장수, 진안 대개 보면 이제 산악지대가 많은데 의외로 넓은 곳이에요. 그죠? 이게 의외로 어떻게 생각하면 의외로 넓은 곳에 왜구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이성계 군이 치면서 아무래도 왜군들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나. 이제 그러면서 산속에 있던 왜구들을 소탕자는 개념으로 대첩은 전개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뭐 외국 장수하고 네네. 정말 뭐 그 역작의 그 승부를 한번 펼쳤다고 하던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불행스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탁 이 넓은 평야는 원래들 하면 이제 그렇잖아요. 야 외장 나와 1대1 맞짱 뜨자. 뭐 우리 병사들끼리 죽음을 할 거 없이 뭐 장수 대 장수도 남자 대 남자로 이런 장면이 없어요. 불행스럽게 이런 장면이 없었고 적장 또한 아무래도 산 속에서 주둔을 했던 것 같고 황산 문자 그대로 황산에 주둔하면서 이제 멀리서 이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갑옷이 이제 특히 이제 왜 이제 일본은 그 당시 이제 본건 다이묘 시대 그때 이제 굳이 따지면 좀 이제 좀 애매하다. 이제 까막구라 막부 무르마치 막부 시대인데 이제 중간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가마쿠라 막부는 이미 망했고 이제 무르마치 막부가 있긴 있었는데 무르마치 막부가 전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정치 권력이 완전히 되지 못하다 보니 일본에도 많은 부사 세력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 세력들이 한반도까지 온 것이었죠. 아마 규슈하고 시코쿠 정도 세력들은 우리 한반도를 많이 진출하지 않았었나.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일본은 이 당시에 이제 무사들이 시대다 보니까 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달이 뜬 다음에는 이제 이성계가 저놈이 적장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알아차리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뭐 우리 일본 영화 보면 그러잖아. 일본 아이들은 얼굴마저도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어서 쉽게 이제 원거리에서 적장을 제압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성계가 이제 화살을 쏴서 화살을 쏴서 적장 정말 그 신궁이라고 하던데 그 활로 적장을 물리치는 건가요? 뭐 적장의 투구의 끈을 노끈을 맞춘 거죠. 결국은 노끈을 맞춰가지고 이제 어때요? 투구가 이제 벗겨지니까. 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깜짝 놀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주 뭐 이성계 장군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이질환 장군이 화살을 입속으로 맞췄다.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데 보면 나오는데 실제로는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운데 그 렌즈를 맞힌 게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활을 쏘는 것 자체가 무예의 기본 가운데 기본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가능하지도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적장을 잃은 다음에 이제 왜구들이 이제 어때요? 어떻게 보면 군기가 한꺼번에 무너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하지? 이걸 보고 전의를 상실했다고 하나? 전의를 상실하면서 이제 쉽게 이제 그 왜구들을 격퇴했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뭐 전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때 이제 아기발두가 이제 죽으면서 흘렸던 피가 그 유명한 이제 피바이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예,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이제 이성계 장군이 네. 북방에서 전쟁을 승리로 네. 이끌었다면 네. 처음 여기 이제 남방에서 네. 왜구를 상대로 전투를 했고 네. 이 삼남 지역에서 그 골칫거리였던 왜구를 물리치는으로 인해서 그 고려 백성들의 영웅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적 지도자로 떠올랐던 것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성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영웅화 된 것 또한 마찬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후 이후에 이제 왜구들의 출몰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게 1392년, 그렇죠. 92년이에요. 네. 태조 이성계가. 근데 재밌는 건 일본이 1392년에 아까 이제 제가 무로마치 막부라고 그랬죠. 네네.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 아시가카 요시미치예요. 어. 아시가카 요시미치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천황이 2명이었어요. 이게 일본 역사의 남북조 시대인데 그렇죠. 일본 역사의 남북조 시대가 통일된 것 또한 똑같이 1392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139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황산 대첩에서 이성계가 승리를 거둔 것이 네. 그 일본 내부에서 남북적으로 서로 갈라져서 싸웠을 때 이제 북조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재밌는 사실은 연도가 똑같이 1392년입니다. 네. 황산대첩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일본 열도에도 그렇죠. 큰 영향을 일본 미쳤다는. 제가 볼 때는 예. 일본 역사에도 이제 결정적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네. 네. 네네. 그때 감사합니다. 이제 뭐 굳이 나누면 교토 조정하고 요시노 조정이 있었는데 네. 요시노 조정이 이때부터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죠.